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 엄마. 단 4글자. 차가운 그 4글자가 순간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지만 이 늙은 마음에 깊이 박혀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내 인생은 단지 희생만을 바치며 한 푼 한 푼 땀을 짜내 아이를 키워온 것을 나는 한때 생각했다. 사랑만 듬뿍 주면 아이는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어느 날 체력이 더 이상 한계가 되어 평소처럼 돈을 보낼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돌아온 말이 바로 그 4글자였다. 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 엄마. 그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비바람 속에서 일한 겨울밤, 일로 손가락이 피를 흘린 아침, 모두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믿었다. 모든 희생은 가치가 있다고. 그러나 깨달은 것은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모든 것이 변했을 때 그들이 절망 속에서 나를 찾아와 기회를 구걸했을 때 나는 사라졌다. 흔적 없이 사라져 텅 빈 집뿐만 아니라 밤비 속에 울리는 늦은 눈물의 목소리를 남기고. 이것은 내 이야기. 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의 자부심만 남기고 조용히 떠나야 했던 이야기. 여러분, 나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끝까지 있어주세요. 왜냐하면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단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엄마 고마워. 오늘 내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고 나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늘어날 거예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평범한 이름, 평범한 인생. 그러나 셀 수 없을 만큼의 폭풍을 안고 살아왔어요. 만약 내게 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답할게요. 나는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가장 큰 실수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랑과 힘을 한 사람에게 쏟아붓다 보면 자신을 위해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이 짓밟혔을 때 이보다 깊은 고통은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나는 전라남도의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는 좋은 장난감도 새 옷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결코 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항상 믿었으니까요.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만난 사람은 내 고인이 된 남편이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상냥하고 부지런했지만 돈은 없었지만 항상 배려해줬어요.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친척과 몇 명의 친구만 있었어요. 그날 나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흰 한복을 입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결혼 생활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지만 웃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작은 생명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처음 그를 안았을 때를 지금도 기억해요. 동그란 눈으로 올려다보며 나는 속삭였어요. 아들아, 엄마는 너에게 결코 부족함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걸 할게.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12살 때 남편은 교통사고로 영원히 떠났어요. 그날 전라남도의 하늘은 흐려지고 비가 모든 걸 씻어버리려는 듯 쏟아졌어요. 나는 관 옆에 무릎 꿇고 아들을 안아주며 막힌 눈물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가 너를 키울게.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반복 작업으로 손이 저렸어요. 밤에는 역 근처 식당에서 청소 일을 맡았어요. 겨울 추위로 손은 갈라지고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집 현관에서 쓰러졌어요. 아들이 달려와 나를 안아주며 울었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 내가 아르바이트 갈게. 나는 괴로운 목소리로 웃음을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안 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다른 건 엄마에게 맡겨. 시간이 흘러
나는 완전히 도시 불빛이 켜질 무렵 집에 돌아오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밤 몰래 아들 방 문 밖에 서서 그가 책상 불빛 아래에서 열심히 숙제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모든 고생은 역시 가치가 있다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날 나는 비처럼 울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모든 노력이 보상받았어 라고. 나는 아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하리소영 씨.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기쁜 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한 건 이제 작은 집에 혼자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말했어요. 부디 행복하게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라고. 그러나 나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생할까봐 두렵고 손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그래서 연금만으로 조금뿐인 저축이 있어도 나는 매달 120만 원을 송금했어요. 10년 동안 계속. 누군가 물었어요. 영자 씨,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돈 모아서 자기 생활을 소중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생해? 나는 그냥 웃을 뿐이었어요. 내 기쁨은 예쁜 옷이나 호화로운 식사가 아니라 아들과 두 손주가 무사히 지내는 걸 보는 거니까요. 송금을 마친 밤 나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속삭였어요. 아들과 손주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라고. 여러분 아세요? 10년 동안 나는 그 습관으로 살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파도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을 모았어요.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단 한마디 늙은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지금은 그냥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지만 결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믿으실 수 있나요? 순간에 말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들은 사람의 마음을 평생 치유되지 않을 만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걸. 나는 8살 어머니로서 그 감정을 추운 겨울 어느 오후에 경험했어요. 전라남도에 새하얀 눈이 내린 오후예요. 밖은 은빛 하늘이 덮고 눈은 새하얗게 쌓여 작은 낡은 목조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덮었어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틈새 바람이 되어 낡은 나무 틀을 삐그덕 소리 나게 해요. 나는 낮은 테이블 옆에 앉아 눈앞에 뜨거운 차 주전자를 놓았어요. 증기가 피어오르지만 지금 내 마음은 따뜻하지 않아요. 양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뿐만 아니라 걱정으로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최근 몇 년 몸은 약해져 추운 날에는 무릎이 아프고 등이 구부정해져 몸을 지탱하는 힘이 빠졌어요. 의사는 많은 휴식과 중노동을 피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쉬는 건 더 이상 아들에게 돈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생활은 적은 연금과 지금까지 모아온 약간의 저축뿐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약값을 내고 나면 지금까지처럼 매달 120만 원을 계속 보내면 거의 돈이 남지 않아요. 몇 밤을 고민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지도 몰라. 말하기 싫지만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라고. 전화를 들고 선반에 놓인 전화를 손에 쥐고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아들의 잘 아는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벨소리가 울려요. 뚜뚜.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1초, 2초.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엄마? 무슨 일이야? 단 3글자에 무슨 일이야? 가 이렇게 먼 울림일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전화 걸면 엄마, 요즘 건강해? 밥 먹었어? 라고 했어요. 지금 목소리는 마치 타인처럼 차가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치 죄를 지은 듯이. 아들아,
요즘 엄마 몸이 약해져서 사실 다음 달부터 지금처럼 보낼 수 없을지도 몰라. 아직 다른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저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차갑게 칼처럼 말했어요. 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 엄마. 누가 부탁했어? 그 말이 내 마음에 1000개의 바늘처럼 박혔어요. 나는 말을 잃었어요. 귀가 멀어져 주변 소리가 모두 사라진 듯 느껴졌어요. 들린 건 그 말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 엄마. 누가 부탁했어? 나는 멍하니 작은 방을 둘러봤어요. 연륜이 들어간 벽, 세월로 바랜 나무 테이블. 갑자기 모든 게 낯선 장소처럼 차갑고 집 없는 자의 방처럼 느껴졌어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수백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그냥 미리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나 전화 저편 목소리는 차갑고 때로는 불쾌함까지 느껴졌어요. 아, 지금 바빠. 더 방해하지 마. 그리고 통화는 끝났어요. 그 마른 소리는 최후의 판결처럼 수년간 지키려 한 모자의 유대를 끊었어요. 전화를 테이블에 놓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눈송이가 뼈까지 스미는 추위였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뜨겁게 흘러 낡은 스웨터 소매를 흠뻑 적셨어요. 주름지고 가늘며 많은 굳은 살이 있는 내 손을 올려다봤어요. 이 손은 갓 태어난 너를 안았던 손이야. 이 손은 내 옷을 빨고 밥을 만들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손이야. 오랜 세월 나는 한 번도 탄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게 차가운 네 글자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 나는 거기 앉아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사랑하는 게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뿐인가?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저소더너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박바람의 울음과 시계의 똑딱 소리가 인생의 고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어요. 머릿속에서는 흑백 영상이 차례로 되살아났어요. 비와 햇살을 맞으며 일하고 내세 교과서를 사기 위해 고생한 날들. 피곤해서 현관에서 쓰러지면서도 내게 걱정 주지 않으려 웃음 지은 날. 네가 졸업장을 받았을 때 회장에서 소리내 울었던 날. 모두는 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꿈의 환상이었어. 현실은 혹독한 칼처럼 아이를 위해 살아온 늙은 어머니의 마음을 반으로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밤, 나는 결단을 내렸어요. 나 자신도 놀랄 결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차가운 말을 들은 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항상 아이를 생각하고 떨리는 손으로 돈을 보내 만족하던 어머니가 아니게 됐어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받을 거라 믿던 순진한 여자도 아니게 됐어요. 그 밤, 나는 밤새 깨어 있었어요. 노란 불빛이 차타게 떨어지고 낡은 마루에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어요. 박바람은 문틈을 스치며 울부짖었어요. 시계의 똑딱 소리는 마음에 박히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던 걸까? 왜 그 애가 이런 말을 했을까? 추억의 페이지를 넘기며 답을 찾았어요. 아기였을 때 첫 말을 하고 마당을 뛰어다니고 집에 돌아온 나에게 공손히 인사하던 때까지. 한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결코 나를 고독하게 하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 엄마, 누가 부탁했어? 라는 말이 판결처럼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새벽 3시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마루에 나갔어요. 하늘은 칠흑 같고 눈은 여전히 흩날렸어요. 내 숨은 하얀 연기가 되어 밤에 녹아들었어요. 찬장을 열고 수년간 소중히 보관한 낡은 캔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서류와 통장, 가족의 옛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셋이 찍은 내 졸업식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에서 나는 빛나는 미소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조용히 내 얼굴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너, 엄마는 모든 걸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모양이네. 사진을 접어 봉투에 넣고 캔 상자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다음으로 통장을 열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남긴 돈을 셌어요. 손에서 차가움이 전해오는 지폐를 한 장씩. 그게 이 80년 가까운 인생에서 남은 전부였어요. 그때 명확하고 강하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나 자신도 무서울 만큼. 이제 그만둘게. 오늘부터 더 보내지 않아. 이론도. 많은 사람들은 나를 냉혹하다고 탓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들로부터 차가운 말을 얼굴에 맞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평생 희생하며 늙어 약해졌을 때 차갑고 무례한 대접을 받는 고통을 아세요? 나는 다투고 싶지 않고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침묵은 절망 속에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침묵할게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은혜를 모르는 걸 키울 의무는 없다는 걸. 나는 자신에게 타이르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내 돈은 내 거야. 누구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산 사이에서 막 얼굴을 내민 태양빛 속에서 눈을 떴어요. 갓 끓인 보리차 한 잔을 준비하고 눈으로 뒤덮인 작은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창가에 놓았어요. 수년 만에 아이에게 송금한 후에 돈 걱정 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속은 고요하지만 동시에 고통도 느껴졌어요. 나는 아들 생각, 그의 어린 시절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이 미워진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이해해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날 낮 나는 역 근처 우체국에 가서 예금 통장에서 전액을 인출해 다른 작은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동네 가게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필요한 옷과 약도 샀어요. 모든 준비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했어요.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충분해. 가족은 스스로 책임져야 해. 그게 아이의 진짜 의무야. 그 종이를 봉투에 넣고 남편의 영정이 있는 불단 앞에 놓았어요. 향에 불을 붙이고 영정에 깊이 머리를 숙여 눈물 흘리며 속삭였어요. 당신 용서해. 이제 나한테는 견딜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어두운 방에서 앉아 익숙한 가구의 구석구석을 바라봤어요. 낡은 나무 장롱, 색바랜 상, 바람에 흔들리는 흰 커튼. 모두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나는 여기를 떠날게요. 이불에 누워도 잠들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박바람이 비명처럼 소리를 내. 마치 내 마음의 눈물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나는 알아요. 이 결단이 아들을 충격으로 동요하게 할 거라는 걸. 하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부족함의 맛을 알려줘야 예전 당연하다 생각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 혼자라도. 그리고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나는 반평생을 보낸 집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알리지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문이 닫히는 소리만 뒤에 울리고
차가운 안개 속에 한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나는 복수를 위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차가운 말이 마음에 박히는 이 장소를 떠나 마지막 평화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작은 결단이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상상한 적 있나요? 나는 떠나는 게 마지막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폭풍처럼 상상 이상으로 빨리 무자비하게 찾아왔어요. 전라남도의 작은 집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온 후 나는 부산의 바닷가 마을로 갔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파도 소리와 바람만 들리는 곳. 나는 싼 여관에 작은 방을 빌렸고 창밖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맞은 첫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흐린 하늘 너머로 이어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바람과 함께 들리고 바다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오랜만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보리차를 타서 파도의 빛이 흔들리는 수면을 바라봤어요. 마음에는 전날 밤의 말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 엄마. 누가 부탁했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영자야, 잊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자. 하지만 여러분, 평화는 때로 폭풍 전에 덧없는 고요함일 뿐이에요.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어요. 며칠 만에 화면이 밝아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꽉 조여들었어요. 아들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20통, 며느리로부터 메시지가 15통. 마지막 메시지에는 분명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도와줘. 집주인이 자물쇠를 걸었어.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바로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집주인에게 쫓겨나서 짐이 다 밖에 버려졌어. 두 아이가 울고 있어. 엄마 도와줘. 엄마, 부탁해.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는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매달 120만 원의 송금이 없어지면 서울의 아파트를 유지할 수 없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손에 쥔 빛나는 화면을 바라보고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나에게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소리가 창유리를 두드리고 파도 소리와 섞여 내 마음에 울렸어요. 밤 9시쯤 또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라요. 나는 빤히 바라보고 손가락을 응답 버튼 위에 멈추고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저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야? 왜 사라진 거야?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 거야. 목소리는 막히고 끊어지며 우리 살 곳이 없어졌어. 짐은 집주인이 다 밖에 던졌어. 두 아이는 아주 춥다고 해. 엄마 도와줘. 나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막혀 소리쳤어요. 엄마, 들려? 정말 우리를 버릴 거야? 뒤에서 두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와 며느리의 흐느껴 울음으로 쉰 목소리가 울렸어요. 부탁해, 엄마. 이번 한 번만이라도 부탁해. 나는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이 떨리는 손에 떨어졌어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너희를 나는 아직 사랑해. 하지만 이제 지쳤어. 하지만 목이 막혀 말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 한마디라도 하면 다시 과거의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울면서도 분노를 담아 들렸어요. 엄마, 미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리고 전화는 끊어지고 무덤 같은 고요함이 남았어요. 나는 전화를 테이블에 놓고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톡톡 내리고
한 방울 한 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며 내 마음을 치는 듯 했어요. 어둠 속에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는 날에 등에 엎였던 작은 몸. 초등학교 문에서 손을 잡고 불안하게 엄마 모습을 찾던 눈. 대학 합격한 날 엄마의 고생을 알고 안아주며 울던 모습. 그 모든 게 가슴을 깊이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소리내 울었어요. 숨이 막힐 만큼 울었어요. 수년간의 참음을 오늘 밤에 모두 토해내듯. 그러나 흐느낌 속 마음 깊숙이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전화가 떨렸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 셰자이 하러 갈게. 이번 한 번만이야. 나는 전화를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스치며 한마디 썼어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는 지쳤어. 하지만 중간에 멈추고 모두 지우고 전화를 엎어 테이블에 놓았어요. 만약 다시 약한 마음을 보이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커튼을 열고 옅은 노란 빛이 깊은 푸른 바다에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운 돌을 짊어진 듯 했어요. 전화를 열자 부재중 전화 10통. 도움을 구하는 메시지 5통이 있었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어요. 용서해. 이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엄마는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여러분, 폭풍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냉혹함이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나를 찾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다니며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떠난 지 약 일주일 후 그들은 전라남도의 내 낡은 집을 찾았어요. 나는 그때 바닷가 작은 카페에서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전화가 떨렸어요. 친한 이웃 김 씨로부터의 전화였어요. 영자 씨, 오늘 아들님이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어서 이름을 부르며 목이 쉬도록 했어요. 나는 말을 잃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들이 수년간 열었던 그 나무 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닫힌 나무 판자일 뿐이었어요. 김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왔어요. 여자아이가 마루에서 엉엉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라고 부르며 아주 안 됐어요. 내가 물어보니 그녀는 말했어요. 가족 모두가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나는 듣고 가슴이 꽉 조여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전날부터 할머니를 못 봤다고만 했어요. 어디 가셨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내 앞 커피잔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김 씨는 말했어요. 그들이 문을 억지로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대요. 불단 위에는 내가 놓은 종이 쪽지뿐이었어요. 엄마 걱정 말아요. 자신들의 가족을 제대로 지키는 게 당신들의 책임이에요. 나는 아들이 그 종이를 읽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고 차가운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아마 그는 종이를 움켜쥐고 구겨질 때까지 손에 쥐고 엄마, 정말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중얼거렸을 거예요. 김 씨는 더 말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머리를 안고 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대요. 18살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는 늙은 내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그날 이후 그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옛 마을 주변, 다음에는 여기나 내가 자주 가는 식당까지. 김 씨는 말했어요. 어제 그들은 아이를 안고 전라남도 역 앞에 서서 노인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할머니 보신 적 없으세요? 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전화를 꽉 쥐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한때 차가운 메시지를 보냈던 며느리가 지금은 고개 숙이고 눈을 붉히며 작은 딸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여자아이는 아마 목이 쉬도록 울며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상상만으로도 내 마음은 조여들고 숨이 못 쉴 만큼 아팠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가 나무 의자에 앉아 깊은 검은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의 외침처럼 울렸어요. 전화가 여러 번 울리고 메시지가 왔어요. 애원의 목소리, 사과의 말.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기회를 줘. 갈 데가 없어. 아이들은 아주 춥대. 엄마, 우리는 뭐든 할게. 용서해. 제발 버리지 마. 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에 번진 화면을 봤어요. 나는 답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아, 나는 결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을 힘이 남아있지 않아. 하지만 나는 쓰지 않았어요. 전화를 엎어 테이블에 놓고 얼굴을 안고 울었어요. 흐느낌 속 옛 추억이 넘쳐 흘렀어요. 열이 내리지 않아 빗속에서 아들을 안고 마을을 뛰어다니며 약을 찾던 날, 학비를 내기 위해 차가운 물로 빨래하고 손이 갈라지던 날들, 아들 졸업식에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던 날, 모두가 고통의 영상으로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희생들은 뭐로 변했나? 차가운 말과 버려진 늙은 인생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닷가로 나가 빛나는 수면에 비치는 햇살을 봤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아들아, 엄마는 아직 너를 사랑해. 그러나 엄마는 떠나야 해.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감사 없는 마음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라는 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자 바다바람이 백발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내 안에서 폭풍은 여전히 포효하지만 얼굴에는 그냥 고요한 각오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찾는 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의 날들에는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내가 사는 마을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방울이 지붕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고 나무 마루를 적시고 있었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양손으로 따뜻한 차찻잔을 안고 새하얀 비 풍경을 바라보고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휴대폰은 손 안에서 고요하지만 밖에서는 그들이 매일 여러 번 나를 찾고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전화를 열 용기가 없었어요. 아들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흔들릴 걸 알았으니까. 눈을 감자 눈물에 젖은 손주 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눈물을 가득 머금고 붕옷을 꽉 잡고 있는 눈,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어요. 하지만 나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영자야, 지금 돌아가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너는 결코 이해하지 않을 테니까. 밤, 전화가 울렸어요. 그것은 친한 이웃 김 씨의 번호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미안하게 말했어요. 영자 씨,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들님이 집 앞 빗속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나는 말을 잃고 전화를 쥔 손은 하얗게 됐어요. 그녀는 계속했어요. 몇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 젖어 떨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당신 며느리도 거기서 아이를 안고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내가 우산과 약간의 빵을 가져갔지만 그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는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눈물이 눈을 흐렸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돼서 아들님이 머리를 안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게 마지막 한 번만이라고 반복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밤의 어둠 속에 남은 통화음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안고 소리내 울었어요. 불을 끈 집, 과거의 목소리만 울리는 곳, 머릿속에 선명하게 무서운 광경이 떠올랐어요. 닫힌 나무 문, 밖에는 50 가까운 남자, 내 아들이 빗속에서 어깨를 떨며 머리를 안고 앉아 있어요. 그 어깨는
옛날 내가 업혔던 작은 생명의 어깨였어요. 지금은 추위로 떨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잃는 공포로 떨리고 있어요. 그 흐느낌이 좁은 거리에 울리고 있는 게 들려요. 엄마, 어디 있어? 부탁이야. 버리지 마. 그 눈물 소리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섞여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멜로디가 됐어요. 그날 밤 얇은 이불 위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 바다는 파도 소리를 내지만 마음속은 폭풍이었어요.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열이 내리지 않아 빗속에서 아들을 안고 병원을 다니던 날. 찬밥을 먹으며 책 사기 위해 돈을 모으던 날. 졸업식에서 그를 안고 모든 희생이 보상받았다고 느꼈던 날. 하지만 지금 모든 건 너무 늦은 후의 눈물로 떠 있어요. 구제할 수 없는 눈물.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 자정지나 전화를 켰어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지만 하나의 메시지에 나는 소리 내 울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잃는 것보다 엄마를 잃는 게 싫어. 제발 기회를 줘. 사라지지 마. 부탁해. 나는 손을 키보드에 놓고 썼어요. 너는 여기 있어. 엄마는 결코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모두 지웠어요. 내가 보내면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걸 알았어요. 전화를 닫고 테이블에 놓아 처음처럼 얼굴을 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제 거기 없어요. 새벽에 떠나는 걸 봤어요. 당신 아들님은 머리를 들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울었지만 더 이상 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눈은 어땠어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든 걸 잃은 사람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너졌어요. 내 결단이 아들을 가장 깊이 상처 입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믿어요. 그건 그가 효도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교훈이었다고. 그 대가는 내 마음이 결코 치유되지 않을 만큼 찢어지는 거였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든 후 나에게도 평생을 바꿔놓을 선택이 있었으니까. 소중한 여러분, 나는 이걸 쓰고 있어요. 태양이 먼 바다 너머로 지는 때에 눈앞에는 주황빛 하늘이 펼쳐지고 파도는 흰 거품을 흩뿌리며 모래사장에 부서지고 있어요. 바람이 문틈을 불어오고 바다 소금 냄새를 나르며 주름 깊은 내 뺨에 스치네요. 나는 어머니로서 평생을 걸쳐 단 하나의 일을 해왔어요. 그건 아이를 잇는 한의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지금은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되고 등이 구부정해져 여기 앉아 있어요. 낯선 마을에서 혼자서. 아무도 나를 모르죠. 누군가의 엄마도 또는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늙은 그림자가 조용히 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진 적 있나요?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창에서 스며드는 약한 햇살을 봐요. 푸른 하늘에는 갈매기 울음. 파도는 규칙적으로 해안에 밀려와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내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나는 한 주전자 보리차를 타서 낮은 나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증기가 피어오르는 차가 떠 있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그 익숙한 향기를 느낄 수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 눈을 받아 끝까지 돌렸어요. 마음은 텅 비고 차갑고 외로웠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이 바다도 하늘도 아닌 내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그 애는 내가 모든 걸 바쳐 키워온 아이예요. 작았을 때의 동그란 눈동자로 추운 겨울 날들에 나를 똑바로 바라보던, 그리고 그날의 얼굴, 나에게 칼처럼 던진 말. 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 엄마, 누가 부탁했어. 단 한마디였지만 내 마음에 깊이 박혀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됐어요. 그 날들을 나는 잊을 수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날,
나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됐어요. 낮에는 섬유 공장에서 지칠 때까지 일하고 밤에는 역 근처 식당을 청소했어요. 전라남도의 겨울은 뼈까지 스며들고 손은 갈라지며 설거지로 차가운 물에 담가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공부 책상 위 샹카우 아이의 모습을 보면 나는 따뜻해지고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나는 바랐어요.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주면 어떤 고생도 파도처럼 사라질 거라고. 대학을 졸업한 날 나는 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를 안고 속삭였어요. 드디어 됐어 엄마는. 그때 인생이 내게 미소 짓는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운명은 내 생각 이상으로 가혹했어요. 나는 화내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 사이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아이에게 화가 나나요? 나는 답할게요. 아니요. 화낼 힘도 미워할 이유도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영혼의 밑바닥에서 깊은 슬픔이 있을 뿐이에요. 어느 밤 바다바람 소리를 들으며 누워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만약 그때 달랐더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애가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엄마, 이제 걱정 마.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할게. 단 그 한마디로 나는 여기에 머물렀을 거예요. 작은 집에 웃음소리가 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어요. 한번 저지른 실수는 영원히 지울 수 없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건 절대 부모에게 이제 그만 자랑 좀 그만해라고 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묵하고 등을 돌려 떠날 때 당신은 그들을 영원히 잃은 거예요. 돈은 되찾을 수 있어도 한 번 깨진 신뢰와 사랑은 두 번 다시 원래로 돌아가지 않아요. 만약 부모가 아직 곁에 있다면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고 꽉 안아주세요. 차갑고 텅 빈 집이 된 후 후회하지 말고. 마음의 공허는 어떤 가난보다 무서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창가나무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든 바다를 노을 너머로 보고 있어요. 바람이 백발머리를 흩뜨려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떨리는 손 위에 마지막 눈물을 떨어뜨려요. 나는 속삭여요. 바람에 실려 전달되듯.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떨어져 있어도 마음에 모든 걸 바치고 있어. 그냥 바라는 건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걸 알아주길. 언젠가 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후회나 늦음 없이 지낼 수 있게.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마지막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만약 지금 부모가 곁에 있다면 부디 사랑해주세요. 미안해라는 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기 전에. 이 이야기는 투정이나 동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내 경험은 어머니의 고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한 부모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만약 오늘 당신의 부모가 곁에 있다면 감사의 말과 강한 포옹을 아끼지 말아요. 언젠가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사랑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고독만큼 외로운 건 없다는 걸.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목소리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속삭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들렸다면 부디 멈춰 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이야기들도. 하지만 바라건대 다음은 오늘 같은 눈물이 적은 거예요.